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HMM의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주가는 10.58% 오른 23,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HMM의 1분기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50% 넘게 증가한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전날 부산 유세 과정에서 HMM이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전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9.26% 뛰어 75,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08억 원과 19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별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스승의 날인 15일을 맞아 교육정책 관련 공약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전거래일 대비 29.85% 뛴 7,090원의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등이 강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사상 최대 카지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1분기 매출은 1,2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같은 기간 48.2% 늘어났습니다. 특히 카지노 부문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백서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날씨도 흐린 만큼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7% 하락하면서요. 2,633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0.42% 하락하며 735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섹터는 살펴보시면 오늘 반도체 부품부터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부품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육 관련된 업종들도 다 훈풍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그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면 개별 호재가 있거나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튀어오르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야겠죠. 네. 어저께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이지 네. 오늘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가면서 올라가 주는 게 확실히 좋아 보이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나와가지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그날이 이날일 겁니다. 제가 좀 확대를 시켜드리면요. 요 음봉이 나오는 날,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배열의 초입으로 좀 다가가는 것 같으니까 지수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다음 날부터 지수는 이렇게 위쪽으로 쭉 하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 올라온 거를 맞췄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지수단에 대해서는 정배열 초입에 왔으면 어느 정도의 상승분의 무게 중심을 좀 둔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현금이 있으면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복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현재 코스피를 건너뛰고 코스닥으로 온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요 날이었을 겁니다. 똑같이 또 복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번 주 금요일로 다시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이동을 하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요 분홍색 선 200일선이 아직 위쪽에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는 방향성은 나오지만 결국에는 지금 아직은 코스피만큼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오름의 이 각도라고 하죠. 각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약간은 조금은 올라갔지만 기간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저께부터 코스닥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200일선을 또 어저께 눌러줬죠. 큰 양봉이 눌러주고 오늘은 이 200일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음봉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번 주 목요일 날 코스피에서 정배열이니까 괜찮네요 라는 코멘트가 아마도 코스닥에도 그 공식이 좀 먹혀다 든다면 이제는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전고점을 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2650포인트를 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치 못하게 V자 반등이 나왔고요. 이 자리 2650자리에서 조금은 기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걸 뛰어넘어가려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시그널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65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기간 조정을 할 때 그러면 우리의 동생격인 코스닥이 이제 정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섹터인 770포인트, 76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러니까 둘 다 자리는 괜찮지만요.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좀 위로 향하려는 방해꾼이 좀 없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조금은 또 유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장은 추가 상승적인 부분에서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하는 게 자꾸 이제 저번 주 목요일을 복귀해 드리지만 저 원달러 환율이 그때 1,400원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1,400원 넘어가는 건 일시적일 거다. 다만 1,400원 넘어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1,400원 밑에서 1,350원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어저께 해프닝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뭐 저 워낙 절상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수출하는 업체들은 그럼 손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원화가 사실은 1,300원 초반일 때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급등으로 올라왔습니다. 1,450원까지. 그러면 이 급등에서 올라온 거를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되면 쉽게 말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부분만 좀 보여드리자면요.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뭐 작지만 좀 들어와 준다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 부분에 대해서 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2600포인트 밑에 자리를 깨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해서 받아준다면 삼성전자의 강세를 더불어서 27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2650포인트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문가님 예상과 딱 들어맞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코스닥 성장세가 기대가 되니까요. 전문가님과 꼭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키워드들만 쏙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성과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 아닌가 싶어요. 네. 이 한진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상한가에 상한가 이어지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크게 올라줬던 걸까요? 오늘까지 좀 올라갔으면 더 재밌는 주제가 됐을 텐데 그쵸. 뭐 주가라는 거는 저도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는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고려아연 때 기억나시죠? 네. 계속해서 뭐 개인들의 있는 수량까지도 공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뭐 거의 4배, 5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진칼이 조금 더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호반그룹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뭐 예전에는 이 호반그룹이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업체입니다. 건설 중소형 건설 업체인데 예전에는 이 전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의 건설만 계속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서울 쪽에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죠. 경기도도 거의 호반건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강남 뱅뱅사거리 쪽에 호반그룹의 본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돈도 많고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한진칼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일단 한진칼 지분 자체,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18.46%까지 확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일단 왜 그러냐면 최대 주주인 조원태 회장 측이랑 1.67%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돈이 될지를 여러분들 좀 찾으시려면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건 오히려 주가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의 힘이 더 세지면 뭔가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뭐 아니면은 뭐 배당을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것만 챙겨간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꼭 악재는 아닙니다만. 근데 반대로 봤을 때 2대 주주가 이런 식으로 1.5포인트까지 최대 주주를 따라 붙으면 그거는 분명히 주가에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갑자기 이 주주 싸움에 의해서 한진칼의 최대 주주가 호반그룹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이따 제가 뭐 그래프를 갖고 와서 어떤 식의 지금 한진칼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에 이제 호반건설이 물론 조원태 회장의 지분의 1.67%까지 따라왔지만 호반건설 그래도 이렇게 딱 내놓는 의견을 보면 우리는 그냥 투자 관점에서 매매해온 거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요. 2015년도에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진칼 지분에 대한 매수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반그룹,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일단 풍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재 그 지분 확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좀 넘어가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준비해 드린 건데 이게 어떤 차트냐면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고려아연 차트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는 제가 너무 이렇게 확대돼서 갖고 올 수가 없었고요. 주봉 차트로 갖고 온 건데 원래 보시면은 50만 원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정말 움직임이 없었던 우리나라 주식이었는데
MBK 파트너스와 지분 경쟁이 붙자마자 어디까지 갔냐? 200만 원 넘어서 24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5배 올라갔었죠. 근데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지분 싸움이 끝나면요. 다시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론 기존의 50만 원대보다는 지금 올라가 있지만 그건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지분 싸움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150만 원대, 200만 원대 아니면 100만 원 초반대 들어가신 분들은 이 종목을 물려도 한참은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대랑 150만 원대에 물려있는 분들은 이 종목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 너무나 냉철하게 제 의견일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은 150만 원, 200만 원 물려있다? 저는 오히려 포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절대 살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구조 싸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센 뉴스들은요. 한번 힘을 확 준 다음에 힘을 뺄 때도 이런 식으로 빼기 때문에 지금의 한진칼이 주가가 뭐 더 올라간다, 더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해서 추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진칼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차트거든요. 한진칼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주봉입니다. 한마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손해를 본 분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 어떻게 됐죠? 손해보는 분들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15만 원대 분명히 내일 또 상한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신 분들은 또 손해보기 마련이겠죠. 앞으로 주가의 반영성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와서 조정을 받아준다면 저는 본자리로 내려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봐도 된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는 조금은 멈춰 주셔라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경영권 싸움이 붙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주주님들은 무조건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와야 되는 게 정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데 현재 조원태 회장 지분이 19.96입니다. 거기다 호방그룹이 추가로 매입해서 18.46이에요.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지금 호방그룹이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델타항공 지분이에요. 여러분들 델타항공 혹시 타보셨나요? 이 델타항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현재 대한항공이랑 같이 그 스카이팀이라고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되게 같은 팀을 이뤘던 그런 항공사기 때문에 델타항공은 만약에 지분 싸움이 붙으면 이 조원태 회장 쪽으로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3% 정도 되겠죠. 33%는 일단 확보를 한 상태고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건 바로 이 산업은행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산업은행 10.58%,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6으로 할게요. 10.6%는 예전에 2020년도죠. 2020년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할 때 자금이 모자라서 산업은행에서 5천억을 들여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한 겁니다. 자사주를 판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건 산업은행이 그래도 그때 도와줬으니까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일 거다. 그러니까 호방그룹이 20% 육박하는 지분을 가져와도 절대 뺏기 힘들걸? 이라고 하는데 다시 나오는 뉴스는 뭐냐? 제가 봤을 땐 산업은행은 여기다가도 팔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은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주주를 늘려가지고 세금을 불려서 수익을 주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펀드? 그런 약간 자금을 융통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호방그룹에서 공개 매수 우리가 기억하시죠? 고려하연 때처럼 공개 매수가를 올려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선 굳이 조원태 회장 쪽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은행이 이렇게 1번안처럼 이쪽에도 팔 수 있고 이쪽에도 팔 수 있지만 두 번째 안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항공사는 저는 좀 꽤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탑 체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나 앵커님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뭐 인상되면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산업은행이 10.6% 지분은 어디다가도 팔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한진칼, 대한항공을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두 번째 안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봐야 될 건 요 소액주주죠.
고려하는 때처럼 소액주주에 대해서 공개 매수가 들어온다. 호방그룹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번에 16%를 가져가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또 호방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 한진칼에 대한 지분 확대 얘기가 좀 더 이상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티웨이 항공 때도 봤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중견기업들, 대명그룹도 그랬다시피 중견기업들이 지금 항공사에 대해서 좀 많이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보통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이 항공기 사업이 어느 정도는 좀 덩치가 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방그룹은 원래 이제 2015년도에 아시아나항공도 또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떨어진다고 해서 끝났다? 오늘 이제 떨어지는 거는 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안 판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공개 매수 부분도 있고 델타항공을 넘기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원태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은 5% 내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방그룹이 좀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뉴스의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호반건설과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제2의 고려아연이 될 수 있을까요? 주가의 상승 불어날 수 있는 점도 있지만요. 그 변동성도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장에 관심이 뜨겁게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끝까지 공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바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전문가님이랑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화 에어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떤 맞아요. 종목이 먼저 황제주 등극할 건가. 네네네. 근데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터치했던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어떤 종목이죠? 앵커님이 말씀하신 종목이 네. 100만 원을 터치했는데 아직은 결판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쵸. 예, 제가 보는 100만 원의 기준은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삼양식품이 상당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차를 꺾고 나서 네. 방산주들이 지금 더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밑으로 빠졌는데 삼양식품은 결국엔 좀 좋은 뉴스도 나오고 지금 100만 원을 한 번, 두 번 정도 터치를 했거든요. 네. 이렇다라는 건 뚫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 추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앵커님이 얘기하시는 의견을 좀 전적으로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저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MSCI 한국지수 편입이 또 됐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MSCI라는 건 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MSCI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한국 지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 투자자, 펀드 투자자라고 하죠. 단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지수를 어느 정도 포지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MSCI에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다라고 한다라는 건 결국엔 그 종목에 외국인 자금이 무조건 이건 100%입니다. 100%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MSCI 편입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MSCI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길게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삼양식품도 들어갔지만 이번에 하나시스템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역시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 삼양식품이 들어왔다라는 건 식품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기보단 결국엔 식품 쪽에서도 내수 쪽 말고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한해서 말고 해외 시장에 정말 큰 IP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종목 효자 종목이 아니라 효자 상품이라고 하죠. 효자 상품이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쉽게 비교를 하자면 삼양식품이 뭐 때문에 떴나요? 불닭 볶음면 때문에 떴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면 하면 사실 신라면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국물이 없는 라면 하면은 짜파게티라고 하는 그것도 농심에서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농심이 삼양식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완전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국물 라면으로 본다면 삼양식품이 당연히 농심의 신라면 같은 때는 뭐
비춰지지는 않겠지만 불닭볶음면이 대박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MSCI 한국지수 편입까지 이루는 쾌거를 나타냈고요. 제가 봤을 땐 이 100만 원 황제주 등극 하나 분명히 종가 기준으로는 100만 원 황제주 등극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방산 쪽에 대해서 아직도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비싼 종목에 더 나는 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밑에 지금 내려와 있는 반도체들이 올라와 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들은 요즘같이 눌러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갖고 온 거는 요거예요. 빠진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NC소프트랑 에코프로 머티가 빠졌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빠졌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게임 대장주는 NC소프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계를 또 타임머신을 돌려보죠. 한 10년 전으로 돌려보면요. 게임의 대장주는 NC소프트였습니다. 네, 그만큼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심, 새우깡, 신라면, 삼양식품으로 바뀌었고 보시면 에코프로머티 결국엔 2차전지 이 전구체 쪽도 현재 업황이 나쁘다라기보단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비 지금 순위가 많이 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전기차가 우리나라만 캐즘하지만 미국과 유럽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건 거기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점유율이 빠진다라는 거죠. 중국한테 밀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게임주의 대장주는 NC소프트에서 바뀌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테마는 여전히 좀 쉽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MSCI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힌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해드리기 쉽게 이렇게 갖고 왔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삼양식품은 이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MSCI까지 들어갔고 황제주라는 100만 원까지 타이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누굽니까? 예, MC는 이분들 누구죠? 지금 BTS 아닐까요? 네, BTS. 그렇죠. 네, BTS면 하이브죠. 네. 그러면 또 시간을 되돌려보면 네. 엔터주의 옛날 대장주는 하이브가 아니었죠. 아,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SM. 그렇죠. 아니면은 블랙핑크의 YG 그쵸.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이브가 엔터주하면 하이브가 대장주로 아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게임주를 한번 볼까요? NC소프트였다가 지금의 게임 대장주는 어딜까요? 게임을 여기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크래프톤. 크래프톤. 예. 그런 식 시총 자체도 많이 꺾여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IP라고 하죠. 어떤 똘똘한 상품을 잘 만드느냐. 그 상품이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이 잘한다라고 여겨진다면 충분히 대장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하실 때요. 무조건 뭐 이쪽 테마가 좋아서 잘 간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종목 탐색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삼양식품처럼 대장주가 될 만한 거 아니면 하이브처럼 대장주가 될 만한 거 크래프톤처럼 대장주가 될 만한 거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들은 지금 다 이미 대장주가 돼서 추가적인 투자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숨어져 있는 나중에 이 종목이 얘를 꺾고 시가총액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종목들은 분명히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의 흐름도 바꿨던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포착하는 데도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은데요. 숨어있는 이 보석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삼양식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요. 네. 삼양식품이 올라주면 같이 수계에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나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네. 특히 이 불닭볶음면 하면 제일 핵심이 이 소스 아닌가 하는데 네네네. 소스만 개별로도 많이 사고 하는데 종목으로도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 또 그 종목도 같이 잘 가져온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테마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주당 거의 100만 원이니까 비싸잖아요. 그쵸. 방금 얘기하신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S&D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거의 10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셔라라고는 얘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서 뭐 저와 뭐 24시간 붙어 있으면 이런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삼양식품 말고도 S&D라는 종목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S&D를 얘기했다고 해서 삼양식품 말고 그럼 이걸 사볼까? 라는 분들은 단기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좀 특화가 돼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준 삼양식품과 그리고 S&D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진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 보면 안 하던 이 M&A 관련된 소식이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이 2016년에 하만 이후에 8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움직인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이러한 변화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도 좀 탄력을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저께 나왔잖아요. 네. 그 플렉트라고 공조기기 업체 인수 건이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움직였나요? 아니요, 크게 막 엄청 들썩이진 않았던 것 맞죠? 같아요. 그럼 왜 안 움직였을까요? 궁금한데요. 이건 오히려 앵커님이 저한테 여쭤봐야 되는 네. 거고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 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조기기? 그렇죠. 저도 보면서 반도체 관련 소식이 아니네 하면서 그쵸.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뭐 아니면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를 네. 했다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쪽을 했다든지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건 인수한 거 좋고 M&A 좋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의 시총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물론 2조 4천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하. 거기다가 시장에서는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네.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냥 삼성전자의 어떤 임원분이 M&A를 시켜가지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그냥 찾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 공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막 나왔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움직임은 없었다. 물론 이 M&A가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뭐라 그러나요? 양궁으로 비교하면은 계속해서 10점을 쏴도 모자를 삼성전자의 위치인데 약간은 M&A를 잘하는, 그러니까 양궁을 잘하는 어떤 용병을 데려왔는데 그분도 지금 10점을 못 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만점을 못 받는 그런 좀 인수라고 보여지고요. 약간 이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유럽의 공조기업이에요. 이 플렉트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0년이 넘었어요. 107년 정도 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역사도 되게 깊습니다. 유럽에서는 어쨌든 이 공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사실은 이 플렉트 기업이라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네, 망하고요. 유럽에 영국계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던 걸 삼성전자가 지금 사온 건데요. 뭐 망한 기업을 사와서 안 좋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예 갖고 왔는데 이 공조 사업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조 사업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크게 제가 했는데 HVAC라는 거를 영어로 써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헷갈리실까 봐 제가 갖고 왔는데 HVAC라는 건 뭐냐면 H 말 그대로 히트, 열을 식히는, 가열을 시키는, 난방을 시키는 이런 느낌인 거고 V는 벤트라고 해서 그 약간 환기를 시켜준다? 우리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고 AC는 이제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해가지고 에어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에어컨 사업부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난방도 되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되고 그다음에 환기도 되고 뭐 공기 청정기까지 되는 게 바로 이 HVAC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왜 필요할 건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많이 짓죠. 근데 지금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아니면 심지어 무선 이어폰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쓰면 여러분들 발열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심지어 작은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발열이 많이 일어나는데
서버의 데이터를 모든 거를 다 모아놓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에는 얼마나 많은 발열이 일어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HVAC라는 공조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거죠. 예, 그 발열이 안 나게. 요게 지금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의무화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은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게 좀 강하잖아요. 보통은 이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잡지 못하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기기에 대해서는 의무화 법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 플렉트 인수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 차트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뭐 지수보다는 좀 강한 흐름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저께 흐름이었습니다. 어저께 흐름이었고요. 반대로 이 공조기기 쪽에 우리가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건 LG전자거든요. LG전자인데 오늘은 뭐 지수만큼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면 어저께 또 많이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어저께 한 1.9% 저가가 1.9%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 공조 사업을 할 타이밍이 맞아라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2조 5천억을 들여내면서 공조 사업을 인수했습니다라고 하면 LG전자도 그러면 시장 파이가 커지는구나 하면서 어저께 추가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어저께 하락이 나왔다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삼성전자 너 원래 잘하던 거에 좀 집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M&A 뭐 그 전에 하만이라고 하는 전장 장비의 오디오 그 업체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가까이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완벽하게 뭐 인수한 건 아닙니다만 자회사로 두면서 로봇 산업까지 좀 발을 뻘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큼직큼직하게 이제 반도체 쪽에 HBM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뭐 이런 M&A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조금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분명히 파운드리 쪽의 개선 아니면 저희 그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의 상승 여력, 상승의 그런 압박은 앞으로도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M&A 관련된 소식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요. 다소 아쉬운 현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LG전자와 같은 쪽에도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뭐 반도체와 관련된 곳에서 더 호재가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트럼프가 이번에는 중동에 또 갔더라고요. 네. 그냥 간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너무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핵심을 두고 주목하면 좋을까요? 트럼프가 확실히 비즈니스를 잘하긴 잘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탁월한 사업가인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은 떨어졌다가 어쨌든 지금 제자리까지 올려놨잖아요. 그쵸. 예,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거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어저께는 사우디, 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는 카타르에서 또 엄청난 투자를 좀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지금 수혜받는 거는 가만히 있던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AI 데이터 센터 쪽에 블랙웨어를 납품을 해라. 아예 도장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보잉 항공사에 대해서 항공기도 이렇게 사겠다. 뭐 이렇게 나와주니까 뭐 항공기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큰 뭐 이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물론 보잉 쪽에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네. 뭐 이쪽에 부품을 납품하긴 하는데 오늘 주가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움직임이 없었고 어저께 예를 들어 보면 어저께 하이닉스는 또 올라갔죠. 맞아요. 예, 그건 바로 사우디의 블랙웨어를 납품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이닉스는 올라갔다라는 거를 힌트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런 정도의 지금 임팩을 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집중 보도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블랙웨어 납품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처음으로 가는 곳은 보통은 유럽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동부터 가지는 않아요. 중동부터 가지는 않는데 이번에 중동부터 간 이유는 아마도
유럽과의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영국하고만 빠르게 끝냈고 유럽연합은 아직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중동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을 같이 랠리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발 뉴스가 나오고 엔비디아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AMD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고 있지만 AMD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대장 쪽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고성능 반도체죠. 고성능 반도체에 보는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3% 4%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올라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SK 하이닉스 쪽에 좋은 온기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참 투자를 이끌어냈다라는 게 이만큼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중동 쪽에 대해서도 AI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카타르 이쪽을 다니면서 누구를 배석을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 같이 갔죠. 그래서 로봇 산업도 어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로봇도 올라갔고 거기다가 지금 오픈 AI 샘 올트먼도 같이 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언론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팔란티어 대표까지 같이 가고 있거든요. 물론 팔란티어는 약간 그 군수 쪽, 약간 방산 쪽이기 때문에 약간 보안 이슈가 있어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보시면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자 보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지금 이 양자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우디의 AI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약간은 저는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우디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이버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네이버가 스마트 시티 아시죠, 여러분들? 사우디에는 모래 폭풍이라든지 모래바람이 예측 불허로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네이버가 중동이나 중동 쪽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딩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반영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원래 저는 네이버가 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충분히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검색 이슈가 나와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사우디 이슈가 AI 쪽에서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역시나 우리나라 대장주, 그러니까 AI 쪽의 하드웨어 쪽은 SK 하이닉스 쪽이 맞지만 소프트웨어 쪽, AI 쪽엔 역시나 대장주는 저는 네이버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18만 원, 19만 원 깨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눌러줄 때는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을 타겟으로 뭐 반도체부터 AI, 로봇까지 다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또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종목 네이버까지 함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에 카타르에서 만남을 가진 게 뭐 트럼프와 중동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인물도 한 명 있더라고요. 네네네. 바로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이신데 네.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만남을 갖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네네. 또 이 만남 하나로 오늘 신세계 그룹주가 또 올라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한번 이 차트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마트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오히려 똑같아요. 그때도 서울경제TV에서 네. 저한테 정영진 회장님이 가는 걸 알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알면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쵸. 알았으면 저도 참 좋았을 텐데 네. 근데 그만큼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무정부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네.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아예 기업에서 참 노고가 있지만 나가서 이렇게 열일을 해준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참 의아합니다. 물론 지금 정영진 회장님과 신세계 정효경 회장님의 지분은 완벽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세계가 가면 이마트도 같이 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가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이마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마트가 요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9만 원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8만 원대로 좀 꺾이는 그런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는 한데 61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61선을 맞고 오늘 이슈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마트가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한 3일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 급락이 나온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마트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와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온 건 세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 점포, 이마트 점포 있죠, 여러분들. 이마트 점포에서 기대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실적이 잘 나온 건 사람들을 줄이고 내부적인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거지, 원래 잘해야 되는 유통업에 대해서 물건을 잘 팔아서 이마트의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인 실력에서 주가가 잘 가기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의 급등보다는 이마트가 조금 더 미끄러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75,000원대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그 중동 쪽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오너 자격으로 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61선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그룹주 안에서도 이마트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정용진 회장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훈풍 받아줄 수 있을지, 또 좋은 실적까지 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 네. 앞서서 오늘 이슈에 대해서 뭐 SK 하이닉스 말씀해주셨고 네이버도 말씀해주셨는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양자 컴퓨팅은 네. 우리나라 쪽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주식을 전문적으로 제가 하지만 양자 컴퓨팅으로 제일 봐야 될 만한 종목은 저는 SK텔레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 그쪽에서 양자 보안 쪽에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필 또 유심칩 그런 게 있어가지고 SK텔레콤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기업 자체에 노이즈가 있을 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기업 자체에 노이즈가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SK텔레콤을 가장 대장주로 봤지만 현재는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양자 컴퓨팅주 많죠.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우리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 종목이 없습니다. 엑스게이트가 가장 시가총액이 좀 그나마 버텨주는데 2,500억 정도 되고요. 우리로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본다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 항상 어떻게 보면은 뉴스를 만들어내서 세력적으로 좀 이끌어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뭐 어디서 봐서 정말 좋다더라 뭐 하시더라도 웬만해서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뭐 아이언큐라든지 리가캠 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이 한두 시간도 안 남았는데 오후장 전략 어떻게 좀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좀 쉬어가는 장이거든요. 네. 쉬어가는 장인데 260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서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나셨을 수는 있잖아요. 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예,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이라도 내일 넘어가면 어떡하나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내일 또 따라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심리 싸움이 8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갑니다 할 때 팔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떨어집니다. 트럼프가 관세 얘기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할 때
공포일 때 용기를 가져야 되는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다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지수 자체가 좀 쉬어질 수 있고 전체적인 종목이 약간은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 있으니까 저는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좀 수익이 나셨으면 또 기다려가지고 추가 수익 나겠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포인트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를 이 수익 실현의 기회로 제안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든든한 이야기로 선물 보따리 하나를 안겨주신 이민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끝까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시간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